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영건설과 같은 큰 건설회사에서 문제가 또 발생하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에까지 도미노 파장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 속에 이른바 5월 위기설이 또 나오고 있어서요. 이 내용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맞대응성 주고받기 보복이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 확대를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건데요. 이 상황 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오늘 월요일은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석우 큐레이터께서 준비해 오신 건설회사 위기설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이 부동산 거품기에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을 시작하려고 돈을 빌렸다가 네, 혹은 뭐 책임 준공을 약속했는데 문제는 그런 곳들이 분양이 안 되면 그 손실을 다 건설회사들이 떠안아야 되고 그 건설회사 문제가 생기면 금융회사들까지 흔들거릴 수 있다. 거기에 돈 빌려준. 맞습니다. 그래서 4월 총선까지는 어찌어찌 정부에서 나서서 막겠는데 총선 이후에 이거 막던 거 풀어주면 본물처럼 쏟아지는 거 아니냐 문제들이 이런 네. 걱정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뭐 그 위기설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작년 12월 말에 이제 태영건설, 중견건설사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건설업계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위험이 상당히 안 좋구나라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 전부터 뭐 업계에서는 시한폭탄처럼 여겨졌던 게 맞고요. 예. 결국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와 건설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이런 건설사들의 PF 부실이 심각해졌고 자금력이 없는 건설사들은 결국 줄도산이 일어날 것이다. 이란 시나리오인데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를 치를 때까지는 계속 이런 위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누르고 있다가 총선 이후에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이게 4월 위기설이고요. 예. 이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들도 내놨지만 4월 위기설 자체가 과정된 것이다.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나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PF 부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4월이 아니라 5월 위기설로 달을 바꿔서 위기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중에서 큰 건설 회사들은 망해도 망할 때 크게 망할 테니까 네. 사업을 크게 벌리니까 큰 건설 회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은행 빚도 클 거고 그런 회사들은 웬만하면 잘 쓰러지지는 않는데 네. 이제 일을 많이 벌려놨다가 한꺼번에 문제가 되면 가끔은 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 여파가 커질 거다 이런 걱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궁금함은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요즘 상황이 어떠냐? 특히 이름 있는 큰 건설회사들 중에 문제가 있는 곳이 혹시 없을까? 네. 그런 게 걱정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업계에서는 이제 정말로 태영건설 정도의 그 정도 급의 건설사들이 한 번 더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도산이 되면 정말로 큰 문제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어서 어제가 주말이었음에도 제가 대형 건설사 PF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담당자가 전하는 현재 상황은 꽤 좋지 않은 게 맞고요. 다만 중소형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매우 심각하다. 예. 이미 도산하는 곳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제 금융권에서 이 PF를 신규로 일으키는 곳은 4대 건설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멸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대부분은 기존 PF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뭐 금리 조건 같은 걸 바꿔서 리파이낸싱을 하는 것만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업장별로도 보면 지방에서는 이제 신규 프로젝트는 거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을 포함한 경기도권도 신규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마무리 짓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고 예. 요즘 화두로 떠오른 게 원가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른 영향 때문에 결국 적자를 보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사업장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이거에 대한 통계가 매출 원가율 같은 건데 이게 대체로 80%대를 유지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90%를 넘은 사업장이 많아졌는데 이제는 100%를 넘어 적자 사업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거의 문제는 결국 또 사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PF 부실로 이 그렇겠죠. 문제도 역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분양가를 같이 올려서 보전을 해야 될 텐데 분양가 분양가 올리는 올리면, 건 네. 뭐 고사하고 분양 자체가 안 돼서 걱정인데 분양가를 어떻게 올리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원가라도 낮추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중소형 건설회사들 시행사들이 망하는 건 종종 있었던 일이라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물밑에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통계들이 좀 같이 나오나 봐요. 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결국 빚이잖아요. 예. 건설사들과 시행사가 진 빚인데 빚이 많아지고 갚지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위기겠죠.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요 135조 6천억 원입니다. 이게 예. 3개월 전과 비교하면 1조 4천억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5조 3천억 원 늘었는데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8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6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47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4년 뒤 2020년 말까지 88조 원이 넘게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4년 사이에 40조 원 더 늘었죠.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3년 말 3년 사이에 50조 원이 더 늘어서 135조 원까지 늘어난 거고요. 요 대출 잔액은 얼마나 최근에 부동산 그 시황이 괜찮아서 네. 너도나도 아파트 분양에 뛰어들었냐. 딱 보여주는 그걸 거죠.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가속도가 이 10년 사이에 붙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경기도 괜찮으니까 건설사들도 이런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확장을 했고 금리도 낮다 보니까 사실 꺼리낄 것 없이 PF를 받은 거죠. 금융권도 대출해주고 사업 잘 되니까 이자 받기 좋고 수수료도 쏠쏠하니까 뭐 은행, 보험사, 증권사 할 것 없이 다 뛰어들었고요. 이제 그 후폭풍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불어온 거죠. 예. 그래서 연체율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기준 연체율이 2.7%,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서도 업건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선순위 말고요. 후순위 대출이 많은 증권사, 저축은행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PF 전체로 보면 이제 절반 이상이 브릿지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릿지론은 이제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단기로 빌리는 대출이고 실제로 착공을 하면 본 PF로 이제 전환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 사업하려면 이 돈은 들고 해야 되는데 네. 이 돈조차도 안 들고 타는 게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아파트 사업 자체가 워낙 덩치가 또 크다 보니까 네. 요것조차도 이제 처음에 아예 돈을 빌려서 시작하다가 이게 PF 대출이죠, 이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또 나누자면 착공 전에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빌리는 게 브릿지론인데 예. 이건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착공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검증이 상대적으로 덜 된 상태예요. 이 비중이 상당히 높고 올해 만기하는 PF 대출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브릿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PF 만기가 보통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사 기간을 3년이라고 보면 여기에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더 붙여서 PF 만기를 이제 그 설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2021년까지 대량으로 받았던 PF 대출들 따져 보면 이제 올해부터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건설업계에서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 폐업하는 건설사들도 올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4월 초까지 폐업 신고한 건설사가 1,000개사가 넘었는데 예. 그거를 같은 기간 한 2020년, 2021년과 비교해 보면 700여 개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폐업도 많아졌다.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업계 전반에 돈이 돌고 있지 않은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 그 신용등급 A 등급 정도 하는 건설사에 PF 그 금리가요. 예. 브릿지론의 경우는 10%, 본 PF로 전환하면 7.5% 정도인데 이게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오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빌릴 엄두를 못 낼 수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위험한 사업들을 이렇게 벌여서 그래. 이제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아파트를 어딘가에서 지으려면 조금 전에 얘기한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벌였어라고 하는 단계를 안 거치면 아파트가 지어지지를 않으니까 네, 누가 한 5천억이나 1조쯤 들고 현금 들고 다니면서 땅 그 돈으로 사고 이제 아파트 분양해서 소비자들이 돈 낼 때까지 내 돈으로 버텨줘야 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아파트 현장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PF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데 늘 반복되죠. 이게 그거는 여기 이럴 때 이제 실패하는 전설 회사들이 뭐 잘못한 거냐 하면 경기 좋을 때는 잘 다 넘어갔다가 이제 저희가 막판에 물렸을 뿐이지 하던 짓들은 똑같아요라고 하면 사실은 하기야 그 말도 옳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프로젝트의 시작이 시행사잖아요. 시행사가 건설사를 이제 소위 섭외를 해서 금융권의 대출을 알선하고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시행사의 자본 요건이 일단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한 5에서 10% 정도 수준 정도의 자본 요건인데 이게 미국 같은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은 20-30% 돼야 이제 시행사 요건이 충족이 돼서 인허가가 나오거든요. 예. 우리는 너무 이제 자본 요건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융권의 PF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이 많죠.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쪽이 갑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불리한 금리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지는 정도에 있어서도 금융사와 나누게 되는데 이거를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게 되죠. 이런 기본적으로 불리한 요건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다 잘 되니까 다 행복해요. 네. 네, 다 돌아오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경기가 꺾이고 금리가 높을 때 요즘 같은 시기에 문제인 거고 특히 이제 우리는 선분양 제도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실제 공사비 같은 경우는 분양 계약자들한테 받은 잔금, 중도금이나 계약금으로 충당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사업이 어렵게 될 경우에는 다 수분양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고 태형건설이 대표적인 예죠.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 또 미분양 비율 높아지니까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게 되는 구조인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해답 너무 돈을 조금 갖고 아파트 사업을 시작한다 시행사들이 네. 그러면 돈 좀 많이 갖고 시작해라 라고 규제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것도 논의가 이번에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요 비율을 높인다고는 합니다만 그닥 지금까지 요렇게 하면 문제가 좀 덜할 거를 몰라서 이렇게 안 한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한참 오를 때는 너도 나도 막 주변에 땅 사면서 분양을 해야 아파트 값들이 그래도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값 한참 올라갈 때 3기 신도시 선분양 해가면서 불 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행사들이 없고 뭐 삼성쯤 되는 큰 회사들이나 아파트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자본 그 규제를 강화하면 아파트를 누가 지을 공급이 수 딸리죠. 있을까? 네.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항상 이런 문제 생기는 건데 네. 요즘 그래서 뭔가 아파트 괜찮은데도 시작을 못하고 삽을 못 떠서 당분간 이게 공급 문제 또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함께 하고 있더군요. 이번 정상화 계획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곧 나오거든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오는데 예. 일단은 기존의 대책들이 나왔던 거는 문제가 될 만한 사업장에 이제 보증 공급을 확대하거나 유동성을 좀 공급해 주는 이런 지원 대책인데 예. 이번 정상화 계획에는 이제 살아남을 사업장, 부실 처리해야 될 사업장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 위한 사업성 평가 기준, 채권 분류 기준 같은 거를 개편을 해서 잘 안 될, 그러니까 부실 사업장으로 판단된 곳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좀 부실 처리를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부실화된 PF를 부실 처리하는 건데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질서 있게 터지게끔 하는 게 이번 정상화 계획의 골자가 예.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죠. 언제 나온다고요 이게? 빠르면 이번 주고요. 이번 주에? 이번 달 안에 나올 계획입니다. 알겠어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안승신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네.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짧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뭐가 관건인지 얘기를 좀 들으면 되겠네요. 예, 그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격을 했는데 이제 뭐 지금의 평가는 좀 제한적으로 보복 공격을 했다는 평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매우 정보가 제한적인데 최근에 뉴욕 타임즈가 위성 사진을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 주에 있는
이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 S-300이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공격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게다가 예. 지금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외교장관이 인터뷰한 걸 보면 뭐 이란 상공으로 드론이 장난감 같은 드론이 날아왔는데 다 욕해서 아무런 타격도 없었고 예. 그게 이스라엘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도 없었고 그게 이스라엘의 공격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있어서 이 말은 예. 다시 말해서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재반격을 할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은 확전 가능성을 좀 없애면서도 군사적으로 자기들이 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선공, 그다음에 네. 이란이 다시 보복. 1대1 네.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한 번 더 했는데 맞은 이란은 우리는 맞지도 않았어. 뭐 한 거야? 그렇습니다. 라는 상황이야. 네. 라는. 근데 이게 이번에 이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얻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예. 뭐냐면 지지율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기 전에 그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그 이스라엘 내부의 불만이 많았고 대규모 반정 시위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급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야당 지도자에 비해서 10% 포인트 이상 뒤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지지율 차이가 거의 붙었을 정도로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급반등했고요. 이거는 뭐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린 측면도 있고 또 이란하고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다 이런 측면이 주요한 것으로 보이고 예. 더 중요한 걸 하나 얻어낸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지원입니다. 예. 그동안 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에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36조 원 정도 되는 무기 지원금을 제공하는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었거든요.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야당 여당 좀 입장이 갈려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긴장감이 도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빨리 지원해 줘야 되나 여론이 확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예산안을 바로 개별 투표를 하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지난 주말 사이에 표결에 도입했고 이 하원에서 전부 통과가 됐습니다. 와. 물론 뭐 상원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상원 통과도 뭐 매우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뭐 대략 36조 원 정도의 무기를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공격하다가 자꾸 너희들 왜 이렇게 질질 전쟁을 끌기만 해라고 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됐다고 들었는데 네, 이란하고 붙으면서 아주 다 여러 가지를 얻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일부러 공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만큼. 네, 그 또 달라진 측면이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제 가자 지구의 최남단에 있는 라파 지역만큼은 좀 공격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휴전 여기서 그렇습니다. 휴전. 예. 근데 그 이스라엘도 그동안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라파 지역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말에도 그 주거용 건물 공격하면서 어린이 임산부 뭐 민간인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규모 공격이 임박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확전을 자제하는 조건으로 라파 지역에 대한 공격을 미국이 용인한 걸 좀 트레이드오프로 받은 거 아니냐. 야. 뭐 이런 해석도 있어서 뭐 만약에 이런 정황이 맞다면 하여튼 이스라엘이 이란보다는 앞으로 하마스와의 공격에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조성만 씨가 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억제하거나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하는 대책들을 내놓는데 혹시 미국은 물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씁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냥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축들을 별로 안 하고 소비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20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혹시 기억나시죠? 당시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주유소 기름값이 갑자기 많이 오르는 바람에 미국 소비자들이 기름을 안 사서 쓸 수는 없고 기름 다 넣고 나면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집 살 때 받은 대출의 대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났었던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을 만들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미국 전역에서 거의 모든 대출자들이 어떻게 동시에 연체하는 일이 생기겠냐. 그래서 그런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도 야, 그런 일만 안 터지면 돼, 안전한 상품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물가가 급등하고 기름값이 오르는 바람에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만큼 물가는 미국에서 특히 더 예민한데요. 그럼 미국 정부는 물가 잡을 때 어떤 카드를 주로 쓰냐? 미국은 생필품을 주로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강세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일단 하는데 예를 들면 금리 인상 같은 것도 결국 그런 거죠. 그리고 공급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오르는 건 예를 들면 석유 같은 건 아예 중동에 군대를 보내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좀 스케일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반면에 유류세를 낮춰서 당분간 부담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사과나 배추 살 때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당분간 부담을 줄인다든지 하는 임기응변을 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환율을 우리가 움직이기도 어렵고 중동에 군대를 보내서 석유 가격을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물가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좀 고통스러워도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 가격이 내려가지 수요가 계속 있으면 가격이 내려가겠어요? 예를 들면 배추가 5,000원이 웬 말이냐 그러면 2,000원 보조금 줘서 3,000원 느낌이 나게 만들고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 웬 말이냐 그러면 유류세 내려서 1,500원 만들어주는 정책은 그러면 소비자들이 배추가 싸졌네? 그럼 배추 또 사야지. 기름값 별로 안 비싸네? 그럼 또 자동차 타고 외출해야지. 이런 소비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여전히 뜨거워서 물가를 내리는 근본 처방은 못 됩니다. 다만 미국이나 우리나 물가 오르는 게 사실은 대통령 탓은 아닌데 국민들은 대통령씩이나 돼서 물가도 못 잡고 뭐 하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다 보니 미국은 미국의 방법대로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이런저런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동안도 해왔던 거죠. 뭐 가뭄이나 태풍은 대통령 탓 아니라는 것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서 비 안 온다고 대통령 보고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 지내라고는 안 하는데 물가나 주가나 집값이나 이런 경제의 결과물들은 아직도 미국이나 우리나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은 있어서 항상 정부가 양쪽 나라 모두 단기 대책을 쏟아내게 만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고통은 그대로 두는 부작용이 여전히 여러 나라들에서 발견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조성만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